품질경영론 동영상 강의 무결점 운동 파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질경영 강의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결점 운동. 앞으로 몇 챕터가 조금 좀 짧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파트인데,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를 낼 수도 있고 학기에 따라서 안 낼 수도 있는데, 좀 찾아보면서 요 파트 수업을 들으면 훨씬 재미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죠. 뭐 더 재미있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더 의미가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더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도 잘 날 거고, 또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다니면서 품질 경영의 마인드를, 품질에 대한 마인드를 마음속에 담고 실천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할 때 제가 원래는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편은 아닌데, 동영상 강의는 아무래도 좀 정돈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씩 망설이는 표현이, 망설이는 그런 템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하는 점은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게 되는 그런 표현을 좀 지양하려고,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문장이 조금, 마지막 마무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자기 말 습관 중에 요즘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표현을 특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바꾸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죠? 네.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겠죠. 밑에 자막 글씨체를 좀 바꿔봤습니다. 너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런 흘림체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무슨 게임 회사에서 공개한 공개 폰트인데, 무료 폰트니까요. 네. 근데 좀 귀여워서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기 동화책에 쓸 것 같은 그런 글씨체인데요. 네. 다음에 우리 아기들 지금 제가 키우는 게, 제 자녀들이 아직 아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기들한테 뭘 인수해 줄 때 요 글씨체를 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좀 일찍 했는데 할 게 많아서 요 동영상을 찍는 요 아침이요. 그래서 평소에 아침을 잘 챙겨 먹지는 않아요. 아침을 먹으면 좀 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너무 일찍 오다 보니까 약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집에 들러서 이 시간에 여나 싶은데 딱 열었더라고요. 소세지 빵을 샀습니다. 원래 두유를 챙겨왔고 집에서 소세지 빵과 두유를 먹었더니 세상이 조금 행복해졌습니다. 네, 즐거운 아침은 단짠 짜라잔짠.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본인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네, 먹는 걸로 약간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을 꿈꾸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어릴 때 뭐 많은 집에 부모님들이 그러셨겠지만 과자를 무한정 사주지는 않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소풍 가는 날 가방에 제한된 금액으로 이 장난감을 골라서, 과자를 골라서 채워야 되는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슈퍼마켓 갔을 때 너무 비싸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돈이 생기면 과자를 마음껏 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체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만사다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좀 처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저한테 주는 보상이 뭐였냐면, 학교에 있는 매점, 그땐 편의점이 아니었고 뭐 그냥 매점 같은 거였어요. 가서 과자를 막 담아요. 마구마구 담아요. 음료수도 한 서너 개 마구마구 담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는 10,0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빌려서 가방에 놓고 학교 풀밭에 앉아서, 과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만화책도 펼쳐놓고
네, 뒹굴면서 읽는 거죠. 만화책 읽으면서 과자 먹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뭐 사실 뭐 만 얼마 든 거고 만화책 빌리는 돈까지 따져봤자 15,000원 정도일 텐데 정말 정말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고등학교 때라고 해서 뭐 그렇게 갇혀 있다 내가 억압받았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면 이런 걸 누려야지라고 꿈꿨던 막연한 어떤 소망이 약간은 좀 구체화돼서 내 앞에 나타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런 느낌을 주는 행복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세대는 또 저와 다를 테니까 혹은 사람마다 그게 다를 테니까 하지만 그게 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아 결론이 너무 잘 가다가 이 결론이 좀 그러네. 네. 뭐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학생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선생님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네, 선생님다운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무결점 운동의 시작은 배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뭐 제가 되게 좀 재밌어하는 파트인 2차 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 이 시기에 관련된 거라서 좀 쓸데없는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쓸데없다라고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좀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무결점 운동의 시작을 요약하자면은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 혹은 서방 세계와 동구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거기서 촉발된 군수 경쟁 그 군수 경쟁의 한 축이 됐던 미사일 그 미사일 기술의 최첨단 최전선에 있었던 어느 회사의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더 나은 품질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무결점 운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무결점 운동은 가장 크게는 이 품질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발생한 게 큰 거죠. 왜 이래? 네.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좀 한번 보죠. 오른쪽의 지도는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네, 되게 괜찮은 자료가 온라인에 있어서 구했는데 오른쪽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이. 저를 좀 치우고 잘 안 보이나요?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제가 확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꽤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악. 자, 미사일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미사일 배치라는 뜻이에요. 미사일 배치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2차 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뭐 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은 그 주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기존의 강국이었던 뭐 여러 나라들 영국, 프랑스 뭐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소련 당시 이제 러시아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인데 지금은 러시아죠 다시 그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과 싸우게 된 전쟁이에요. 너무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불리죠. 결과는 졌죠. 주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졌고요. 그 결과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다시 통일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동독이에요. 동독. 여기가 서독. 이스트 저머니, 웨스트 저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체 독일은 네, 이만큼인데 지금 독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쪼개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을 이 소련 쪽,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이렇게 반씩,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대충 나눠 가졌고, 여기 지금 그 진한 갈색, 회색 뭐 이렇게 색칠된 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머 바르샤바, 바르사브, 바르사프 뭐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제가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없네요. 팩트 컨트리즈에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맹 같은 거예요. 왼쪽은 초록색은 나토 컨트리,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고, 왼쪽은 미국의 영향권 혹은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아주 단순하게는 뭐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로 나눠져 있죠. 자, 이제 이 미사일 등장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의 국가는 어디냐면 바로 헝가리입니다. 색칠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그냥 노란색으로 헝가리입니다. 혹시 체코 프라하를 그 여행한 학생들이 있다면 프라하, 비엔나,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가 다 가까워서 이렇게 세트로 여행을 많이 가죠. 아무튼 그 헝가리입니다. 과거에는 더 큰 국가였지만 지금은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렇게 작아진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소련의 영향에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포함된 국가였고요. 헝가리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한 타임이니까,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라고 안 부르고 헝가리 자기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서로 부르지 않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라고 하면 한국 혹은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듯이 헝가리 사람은 자기 나라를 마자르라고 부릅니다. 마야르랑 자르랑 뭐 좀 그 중간쯤 되는 발음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아무튼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그 글자를 쓰고요. 외국에서 나 헝가리라고 불러요. 헝가리. 그래서 요 헝가리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동구권, 즉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포함돼서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다퉈요.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은 초록색, 소련도 내 편은 여기서 회색,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를 못 믿겠죠.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또 전쟁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우리 쪽 진영을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자꾸 저 초록색 애들이 우리 회색 땅을 뺏어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 것 같은 거야. 반대로 초록색 쪽도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꾸 우리 편이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을 뺏어가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물론 이제 결과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제 거의 승리했죠. 시스템적으로는 다 끝났죠. 러시아도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누가 옳다 그르다 할 거 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너 까불면 내가 한 대 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여기 적혀있는, 여기 좀 가려져 있지만 미사일 디플로이먼트, 미사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미사일. 2차 대전 마지막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핵폭탄이 떨어졌죠. 원자폭탄, 핵폭탄이 떨어져서 두 개의 도시가 거의 이제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래서 이거 뭐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뭐 전투기를 날리고 뭐 항공모함 띄우고, 이것도 물론
여전히 파괴적이지만 커다란 미사일에 핵탄두 실어서 쏴버리면 이거 피해가 무지막지하구나. 이게 제일 강력한 펀치가 될 수 있구나를 서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턱 밑에 이렇게 주먹을 갖다 대인 상태로 상대한테 야 넘어오지마 라고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라고 양 진영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뭐 혹은 체코 이런 곳에 미사일을 엄청나게 이제 갖다 두기 시작해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었는데 이쪽도 이탈리아 뭐 서도 벨기에 영국 이런 곳에 뭐 미사일이나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갖다 두기 시작합니다. 순항 미사일이나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다 둡니다. 지금 같으면 터키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야 까불지마 까불면 우리 쏜다. 우리 편 미사일 여기 있거든. 우리 편 미사일도 여기 있거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2차 대전 이후 냉전, 콜드워 직접적으로 막 쏘면서 싸우진 않으니까 뜨겁진 않지만 언제라도 한 대 칠 수 있을 정도의 으르렁거리는 실제로 총이 빵 이렇게 뜨거운 물이 뿜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콜드 차갑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전투를 위한 모든 자원을 이렇게 전쟁 수단에 쏟아붓는다는 점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그 상황이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냉전이 끝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헝가리는 2차 대전 후에 방금 말씀드렸고 이 지도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공산주의였어요. 스탈린이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소련 하면은 기억나는 이렇게 코스염 멋진 그런 정말 곰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독재자의 어떤 전형으로 요즘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안 쓰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을 무서운 독재자 같은 사람을 혹은 그런 집에서 그런 아버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많을 때니까 그런 사람을 스탈린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 독재자 스탈린이 위세를 떨치던 그런 소련이 스탈린 시대에 헝가리에는 라코시라는 그 독재자가 역시 있었고 이 사람은 스탈린의 꼬분 같은 거였어요. 네, 따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부하나 다름없는 스탈린에게 충성을 바치고 소련의 그런 군사적인 보호 아래서 이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스탈린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야말로 숙청의 대명사예요. 많이 죽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지도 오른편에 있는 시베리아로 저 멀리 있는 시베리아로 보내서 수용소에 보내서 막 노동시키고 얼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스탈린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죠. 스탈린이 죽으니까 이제 헝가리에 사는 반공산주의자,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라코시의 독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기회다.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로 경제체제를 바꿔봐야 되고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헝가리가 이제 사람들이 헝가리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이제 소련의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다.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옆에 보시면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인데 존 티토라는 사람이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동급권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에게 개기면서 우린 독자의 길을 갈 테니까 우리를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넣어가지고 서방 세계랑 뭐 무역도 못하게 그렇게 막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고 개겨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헝가리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탈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이 빨간색 기준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받아들이던 명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여기 어디 있고 이렇게 되던 라인이 헝가리가 탈퇴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헝가리가 탈퇴를 하게 되면 헝가리가 만약에 나토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르샤바 조약기구 입장에서는 동구권 국가들의 연맹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 엄청 뒤로 후퇴하게 돼요. 뭐 위쪽은 추운 동네니까 그렇다 치고 이쪽을 보면 후퇴하게 되면 여기에 배치할 수 있었던 이거 왜 이래? 없어졌다. 나타났다. 여기에 배치할 수 있었던 미사일을 못 배치하는 거는 둘째치고 최악의 경우 나토 쪽에서 여기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모스크바가 이쯤 있으니까 엄청 가까워지거든요. 네, 엄청 가까워져요. 모스크바뿐만이 아니라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게 엄청나게 가까워지죠. 반대로 여기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건 굉장히 멀어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 놈이 우리가 설령 누구한테 불만이 있어서 단톡방에서 쟤랑 쟤 빼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얘가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가지고 한 놈이 야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러고 나가버리면 한 명만 용기를 내면 그 단톡방을 깨는 게 가능해져요. 모임을 깨는 게 가능해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르샤바 조약기구 전체 입장에서 연쇄 이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헝가리가 나가네? 그럼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그 밑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체코 이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나도 빠질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곤란해지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 야씨 어디가 지금 얘가 빠져나가면 나쁜 본보기가 생긴다. 이거 처음부터 초장에 좀 잡아놔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정권을 잡았던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흐루쇼프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흐르시초프라고 읽었었는데 발음상은 사실 흐르쇼프에 가까워요. 요즘 표준어법은 어느 쪽으로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흐르쇼프가 아니라 흐르시초프라고 배웠는데 뭐 아무튼 흐르쇼프 있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벗겨진 아저씨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고르바초프라는 아저씨도 이마가 벗겨졌었고 뭐 서양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흐르쇼프가 좀 이렇게 개혁적인 정책을 펴긴 했지만 여전히 소련이 유지가 됐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우려를 똑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돼. 내가 아무리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탈퇴는 안 되지. 그건 선 넘었지. 얘는 좀 두드려 맞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차 대전부터 러시아 소련에서 활약한 위대한 장군인 게오르기 주코프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이 장군이 여러분 뭐 전쟁사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뭐 정말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독일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련 전체에서 탑티어인 가장 대표되는 장군 뭐 게임으로 치면 챔프 히어로 영웅 캐릭을 보낸 거예요. 뭐 2바나 3바를 보낸 게 아니고 1바를 보낸 거예요. 1바 1대장을 보내서 조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헝가리의 봄날이 끝나버려요. 네. 이게 서방 세계에 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에서 이 서방 세계가 훨씬 잘 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세하고 되게 뭐 풍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이런 걸 보여주면 요 동구권에 있는 국가 중에 소련 그 본국이 아니라 소련의 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타먹으려고 이렇게 동조하던 국가들도 이쪽으로 좀 넘어올 거고 우리가 햇볕 정책 지금 펴는 것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렇게 하나씩 풀리면서 넘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체제 경쟁은 끝난다.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빠져나왔을 때 설마 진짜 때리기야 하겠어? 진짜 전쟁으로 넘어가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 나토 혹은 서방 진영은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자유롭게 이제 자기들의 정말 국제 조약이니까 탈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죠. 이거 아니구나. 진짜 전쟁이 안 끝났구나. 우리가 2차 대전은 끝났고 공식적으로 대형 전투는 군대 대형 전투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언제든 이렇게 엄청난 무력을 써서
대단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미사일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더 강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우리 서방 진영을 보호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배치됐던 레드스톤이라는 기존의 미사일을 대체해서 퍼싱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레드스톤 미사일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뭐 여러 교재도 그렇고 사진이 나올 텐데 엄청 큰 미사일인데, 퍼싱은 좀 더 날렵하고 잘 날아가고 신뢰성도 좋은 미사일이에요. 굉장히 오래 썼어요, 실제로 퍼싱 로켓을. 예. 미사일이란 건 그 로켓, 추진체인 로켓 앞에 그 미사일 탄두, 실제로 폭발할 수 있는 탄두를 가진 거예요. 미사일이 아주 크다고 해도 대부분은 추진체예요. 그러니까 날리는데 에너지를 쓰는 놈이고, 실제로 폭발력을 일으키는 건 꼭대기에 있는 탄두 조그만큼이죠. 거기에 미사일 말고 위성을 넣어서 위성 로켓으로 위성을 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미사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RFP를 내요, 군에서. RFP는 한번 쳐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사업할 때 되게 많이 쓰는 요구 조건이에요. 요구 조건 명세서입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뭘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군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군대라고 치면은 신형 장갑차가 필요하다. 그럼 뭐 요구 조건을 쓰는 거예요. 신형 장갑차는 시속 80km 이상으로 최소 달릴 수 있어야 되고, 험지 기준,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역시 험지 기준으로 경사각도 뭐 30도 이상을 등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무장 뭐가 달려야 되고, 어떤 미사일이 정면에서 날아왔을 때도 뭐 맞고 뭐 견딜 수 있,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 RFP라 그래. 그래서 미군에서 새로운 미사일, 퍼싱 미사일을 만들 때 요구 조건을 뭘 제시했냐면, 신형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신형 핵탄도 미사일이죠. 네. 핵탄도 미사일을 실을 수 있어야 되고, 고운반성,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옮기기 쉬워야 돼요. 레드스톤보다 좀 작고 가벼워서 트럭이나 기차에 싣고 옮기기가 좀 더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이게 쐈을 때 이때의 그 냉전 시대의 여러분들이 핵미사일을 이렇게 턱 밑에 겨누고 있는 이 긴장감을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 말고, 그 예전에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스트레인지 러브였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나? 그런 영화 보면 이제 핵무기를 서로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뭘 눌러서 지구가 이렇게 다 핵무기를 서로 발사해서 다 죽고 끝나는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비극을 묘사하는 영화나 작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터미네이터 2도 그렇고 핵무기가 발사돼서 인간이 다 죽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정말 핵무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구를 수십 번, 인간을 다 멸종시킬 수 있는, 뭐 모든 동물이 멸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은 거의 뭐 문명사회라는 거는 거의 수십 번 이상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파괴력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실수로 쏘면 그냥 인간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데 그렇게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대화도 하고, 야 그러지 마라, 나 이거 좀 줄일 테니까 너도 점점 줄여,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게 요즘이라면, 그때는 진짜 뭐 그냥 주먹 쥔 것도 아니고 수류탄 쥐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 턱 밑에 이렇게 갖다 대놓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실수로 손 풀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탄이 무조건 성공해야 돼. 당시에 가졌던 군사 목적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아차하면 우리가 먼저 쏴서 상대가 반격하기 전에 다 죽이는 거야. 모든 상대의 핵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최대한 파악해서, 그리고 상대의 본부를 우리가 최대한 파악해서, 상대가 반격을 하긴 하겠지만 쏘는 즉시 이제 알 테니까 레이더로. 그래도 많이 반격하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조져서 우리가 피해를 덜 받고 끝내는 거야. 피해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거의 반죽음이 될 텐데, 우리도 반죽인데 제대로 완죽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우리 첫 탄을 잘못 쏘면 우리의 내일이 없는 거야.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끔찍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아주 높아야 되고 실패 안 해야 되고 갖다 놓고 뭐 비바람 맞아도 잘 견뎌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하게 떨어져야 되고 뭐 타이밍도 그렇고 파괴력도 그렇고 날아가는 뭐 속도나 궤도도 그렇고 우리가 원한 대로 정확한 품질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겁니다. 어렵죠. 네. 그럴 수밖에. 모든 기술, 과학기술은 보통 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빨리 발전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 전쟁. 그 다음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즐거움이나 뭐 보통 뭐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해서 과학기술이 가장 빨리 발전하고 빨리 적용되긴 하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백신이 정말 빨리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모든 과학기술, 새로운 기술들은 다 군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개발됐던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네, 인터넷도 다 군에서 만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이러저러한 필요 때문에 정말 좋은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미국에 생겼고 그래서 미 국방성, 우리나라도 뭐 국방부가 있죠. 거기서 기업들한테 이런 미사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 조건을 내거는데 그때 내건 요구 조건이 당연히 고품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배경인데 좀 요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뒷부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요 얘기가 좀 재밌어서 좀 길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들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예,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지금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사, 지금 로키드 마틴이죠. 그 당시 이제 마틴사가 이 퍼싱 미사일을 수주해서 그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을 국방부로부터 미 국방성으로부터 따내서 저희한테 이 돈을 주시면 멋진 미사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플로리다 올랜도 공장에서 제작을 시작합니다. 크로스비가 이제 여기 책임자가 됐는데 품질관리 책임자가 됐는데 크로스비가 무결점 운동을 합니다. ZD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ZD가 뭐죠? 네, 제로 0이죠. 0 defect 네. 이게 불량이죠. 불량. 그래서 불량률 제로라는 걸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즉 무결점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강의 자료 확인해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P와 A는 이렇게 되고 F는 이렇게 되죠. 품질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이 그래프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 어디서 최저점이 나타나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 무조건 품질, 고품질을 추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크로스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지만 지금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품질은 어느 정도로 괜찮은 품질이 아니라 완벽한 품질이라는 거예요. 무결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기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내가 쏴서 얘를 조지지 못하면 나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에 베이글 앤 커피를 먹을 수가 없다. 던킨 도넛을 뭐 꿈도 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도넛 얘기를 나중에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넛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베이글, 도넛 뭐 이런 것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어쨌든 내가 하루라도 더 살려면 이 미사일이 무조건 100% 작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건 무결점이 목표인 거예요. 무결점이 목표.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봤던 크로스비가 그 무결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원칙이 이때 나온 거고 무결점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 얼핏 얘기했던 걸 여기서 좀 자세히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길지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새로운 품질을 정의하시기를 요구사항을 적합하는 정도다. 품질을. 뭐 어떤 기능의 뭐 가능성 이런 게 아니라 군이 RFP 요구사항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걸 적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적합하면
양품 아니면은 불량, 그냥 이거다. 뭐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품질의 기준은, 추구해야 되는 목표점은 ZD다. 일정 품질이 아니고 네, 무한 품질, 네, 불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무조건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품질의 척도는 뭐냐면은 비용이다. 불량률의 개수가 아니라 그 불량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은 소비자가, 뭐 결국은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지만, 얻게 되는 손실이다. 그 비용이다. 금전적인 비용으로 그걸 계산해야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불량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불량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뭐 어떤 것들은 작은 제품인데 뭐 불량이 뭐 여러 개 났고, 어떤 큰 제품인데 불량이 한두 개 났고 해서 불량이 한두 개 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큰 제품인데 핵심적인 부분인데 불량이 나면은 비용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따져야 된다. 그 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우리가 앞에서 본 품질 비용의 종류 중에, 앞에서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이 얘기가 품질 비용 얘기할 때 나왔죠. 품질 비용 얘기할 때 품질 비용의 종류 중에 어느 쪽이었어요? 앞과 뒤가 있으면 뒤쪽이었죠.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즉 부적합 비용, 불량이 발생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손실 비용. Price of non-conformance,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생기면 발생하는 비용이었죠. 내가 이걸 잘못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얻겠는가를 계산해보고 그게 품질의 척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무결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 사후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고, 미사일을 이미 갖다 놨는데 쏴봤더니 안되네, 수리해 드릴게요,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 특히 무기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늘 고장이 납니다만, 네, 완벽한 거는 사실 잘 없기 때문에 뭐 조금씩은 다 고장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기는 실전에서 고장이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 방지해서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DIRTFT, 이거 여러 번 나왔죠. Do it right the first time. 처음부터 잘해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자가 무조건 핵심 그 마인드, 제작자나 그 회사 전체의 품질에 대한 철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이게 당연히 그 후에 만든 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뒷수습을 하는 수정이나 수리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성과가 있겠죠. 뭐 성과는 뭐 뻔한 거예요. 뭐 불량률도 감소하고 폐기 비용도 따라서 크게 감소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퍼싱 미사일 받아보니까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꽤 오래 써요. 진짜 많이 쓰입니다. 뭐 사람 죽이는 미사일이 뭐 잘 쓰인다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보니까 야 이거 좋은데? 이런 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을 한 번 잘했더니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한데, 야 거봐 하니까 되잖아, 불량률 더 낮출 수 있었잖아, 잘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군수산업 전체에는 야 너네 무조건 이런 마인드로 해. 너무 힘든데 알았어 비용 좀 더 쳐줄 테니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 그래 불량률이 줄어야 우리도 안심하고 너네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라는 게 이제 군수산업에 확산됩니다. 군수산업은 소비자가 확정적이고 그 소비자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군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비자가 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에 대한 유일한 소비자가 된다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지겠죠. 네. 지금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품을 많은 회사로부터 공급받는데, 유일한 소비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휴대폰을 팔아치우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공급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에게 뭐 갑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구를 되게 많이 할 수가 있게 돼요. 요 가격에 해줘, 더 싸게 해줘, 이걸 더 좋게 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부품을 배터리나 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야 너 말고도 팔 때 많아,
더 값 더 안 쳐주면 너한테 안 팔 거야. 이럴 수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근데 군수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무기들이 꽤 좋기 때문에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것들을 외국에 많이 파는데 팔 때 되게 애를 써요. 샘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큰 배에 실어서 뭐 항공기에 실어서 샘플 보여드리고, 이거 AS 때는 그럼요. 저희가 5년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요 무결점 운동의 효과를 얻고 나서 군수산업 전체로 확산을 했을 때 꽤 빨리 확산이 된 거죠. 이렇게 빨리 확산된 거는 뭐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라는 거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성이 우선 있고, 그리고 이 ZD를 실제로 강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산업으로도 당연히 점점 확산이 되어 가겠죠. 실적이 좋으니까. 어디로 제일 먼저 가겠어요? 군수산업이랑 좀 비슷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조업이면서 군수산업의 요 필요성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의 필요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 분야에 진짜 무결점이 좀 더 중요해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제가 지금 캔콜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 캔이 고장 난다라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아요. 컴퓨터가 고장 나면 물론 손해를 제가 많이 입을 수도 있지만, 금융 거래를 하거나 하면 제가 죽지는 않죠. 근데 자동차가 고장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래서 필요성이 역시나 인정이 되는 자동차 산업에 이게 빨리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같은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3사, 지금은 이 회사들이 다 이제 팔리고 해가지고 GM 빼고는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남아 있진 않아요. GM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쉐보레라는 이름으로 이제 팔리고 있죠. 예전엔 GM 대우였는데 지금 뭐 사실상 그냥 외국 회사죠.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이기도 했고,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 회사들에게 이런 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무결점 운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ECR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GE라고 지금도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그 회사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기 엔진 공장에서 이제 무결점, 항공기 엔진도 역시 고장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엔진도 종종 고장납니다. 그래서 엔진이 2개 있는 거고, 한쪽 엔진만으로도 날 수 있어요, 비행기가. 혹시 그 영화 설리라는 영화 보시면 엔진이 한쪽만 고장나도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허드슨 강의 기적 여기 보면 이제 설리라는 그 퍼스트 네임 뭐더라? 아무튼 그분 성이 설리예요. 그분이 그 비행기 기장인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 대가 달려들어서 비행기 엔진이 양쪽이 다 터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 착륙을 허드슨 강 위에 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쪽이 고장나도 다 버틸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어지간하면 안 나요. 엔진이 고장이 안 나도록 또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ZD가 적용이 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필요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 ZD를 잘 하기 위해서 이 공장에서 도입한 게 ECR입니다. ECR. ECR이 뭐냐면 DIR TFT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잘하는 거. 작업자들한테 야 너네 처음부터 실수하지 말고 불량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란 말이야 라고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고 싶지. 불량 없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난점이 있어요. 난점, 에러. 뭔가 에러가 있어요.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말장난이죠. 왜 계속 똑같은 데서 불량이 발생하는 거야 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현장 작업자들이 원인, 코즈를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빨리 보고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ECR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제 작업 과정에서 불량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무결점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결점을 실제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준 실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실천 방식. 네. ECR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ECR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찾았을 때 언제 또 회의하고 뭐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후딱후딱 보고하고 보고했으면 오케이 처리하세요. 그럼 이제 제거하는 요 과정을 잘 만들어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면은 무결점을 잘 달성할 수 있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진 사례입니다. 네, 뭐 고찰은 뭐 과거와 현재라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무결점 운동이 뭐 마냥 좋기만 하냐 그렇진 않아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하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실천을 하는데 그런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ZD의 가장 큰 의의는 고전적인 품질 목표 뭐 목표뿐만이 아니라 품질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적인 품질의 목표 및 개념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정 수준의 품질이 아니라 최적점이 아니라 이게 과거엔 최적점이 아니라 기준을 높여서 분량이 아예 없어지는 수준까지 가자 이겁니다. 왜 근데 그렇게 올려야 되냐? 그럼으로써 원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점점 높일수록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품질 목표가 아주 높아졌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별표를 이렇게 엉망으로 칠 수가 있냐? 네. 그런 다음에 품질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경영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작업자가 품질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작업자가 나쁜 품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그거는 경영진이 그 좋은 품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 원인의 대부분을 크로스비가 주장하기를 대부분 시스템 자체 80% 이상 작업자가 어찌할 수 없는 나쁜 작업 환경 뭐 납기를 독촉한다든가 너무 작업자를 피곤한 상태로 만든다든가 기계가 노후화됐다든가 뭐 작업 라인이 복잡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통제 가능한 거는 20% 정도다라고 이제 주랑과 데밍이 이제 크로스비도 그 경영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 모든 문제가 있고 경영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랑과 데밍은 더 구체적으로 20% 미만만 그 작업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뭐 이분들의 경험에 따른 거니까 뭐 통계적으로 반드시 옳다라고 뭐 20%가 맞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작업자와 상관이 없는 불량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엮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라는 거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교육, 도구, 상황, 환경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품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책임의 관점이나 이거 실천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바꿔낸 무결점 운동이 이렇게 좋은 게 그 뭐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사람들이 다 무결점 외치고 다니냐면 물론 그런 것도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이 무결점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결점이 왜 중요할까요?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네. 서비스업은 사실은 결점이 한 번 생긴다라고 해서 그게 그 죽고 사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아요. 의료 서비스로 서비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이제 치명적이겠지만 무결점과 서비스업이 가지는 요 두 개의 교집합이 만들어내는 그 특수성이나 성격은 뭐가 있냐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서비스업이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재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손님이 똑같은 가게에 가서 먹더라도 이전번에 먹었던 음식이 만족스러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음식이 맛없게 나왔을 때도 뭐 괜찮아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전번에 음식이 맛있게 나왔다는 것이 이번 음식을 맛있게 해준 거라는 어떤 기대는 주지만 그걸 완벽하게 보장해 주진 않아요. 제품처럼 일정한 퀄리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장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서비스업은 이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서비스 제공이 되게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요즘 같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연예인들이 99번 잘했는데 팬들한테도 잘하고 잘 웃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한 명의 팬에게 되게 좀 투명하게 굴거나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은 팬, 그러니까 연예인에게서 받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서비스죠를 받은 팬은 그 고객은 그 한 번이 전부인 거예요. 그 한 번이 전부. 그래서 이 상품, 이 회사, 즉 그 공급자인 연예인은 나쁜 거야. 아주 안 좋은 거야. 평가가 극으로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만으로 모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ZD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도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나 요즘 같으면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온라인으로 주문 어플에서 한 번 그냥 어쩌다가 잘못 나갔는데 별점 1점 받으면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ZD가 많은 곳에서 실패를 해요. 이 중요성을 과거의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다양한 서비스업이나 뭐 솔루션 서비스, 뭐 각종 어떤 형태의 기업 활동에서도 다 중요한데도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크로스비가 이해하기로는 사례를 살펴봤더니 왜 실패하느냐? 경영진의 이중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경영진의 이중성. 뭔 얘기냐? 경영진이 앞에서는 겉으로는 ZD 좋아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귀찮아, 니네가 알아서 해, 난 책임 안 져, 돈 더 안 줄 거야, 교육도 안 시켜주고 실제로 ZD가 될 수 있도록 뭐 전문가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새로운 도구를 사준다거나 더 좋은 장비를 사준다거나 더 나은 재료를 사준다거나 납기를 그렇게 촉박하게 안 한다거나 뭐 작업자를 더 늘린다거나 뭐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야 오늘부터 ZD 무조건 ZD야 알았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이제 이해를 잘못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여러분들이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과목이 이해를 하신다면 요 위에 거랑 연결해서 요걸 역시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영진이 이 ZD에서 잘 이해하고 경영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듀란과 이시카와가 얘기를 했을 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썼을 때 경영진이 그냥 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겁니다. ZD 좋아, ZD 해, 무결점 하자, 무결점이 알았지? 오늘부터 무결점이다, 무결점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정신운동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그 여러분들 그 공사하는 현장, 건물을 짓는 현장에 가면은 안전모 쓰신 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 헬멧 두드리면서 헬멧 꼭 써야 되니까 안 쓰면 안 되니까 썼다는 거 확인하면서 탕탕 안전 좋아 뭐 이런 거 해요. 진짜 다 하게 그 업장마다 그 현장마다 뭐 구호 방식은 다르지만 다 합니다. 이거 해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갑자기 안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고 뭐 어떻게 안전 버클을 잠궈야 되고 이게 이동이 불편할 때는 어떤 보안 장치가 있고 또 품질을 더 역시 높이고 싶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교육이 뒤따라 줘야지 그냥 뭐 정신력으로 극복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스포츠나 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신력으로 극복해 그런다고 갑자기 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또 역시 여기로 이어지는 게 비자발성입니다. 나는 별로 ZD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월급을 더 올려줄 것도 아니고 내 일을 줄여줄 것도 아니고 뭐 작업을 분담해 줄 것도 아니고 ZD 하라고만 해가지고 어제까지의 내 작업 환경과 업무 환경과 오늘의 내 업무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회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품질 수준만 올라간 거야. 짜증나죠. 그러면 짜증나요. 짜증나지. 나한테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이건 교수로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갑자기 뭐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달라진 것도 아닌데 계속 무슨 교육 사업으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상담도 더 많이 하고 뭐
더 다양한 교육을 하고 뭐 뭘 자꾸 뭐 많이 하래. 수업에 관련된 거는 그래도 뭐 저도 노력을 해요. 뭐 동영상 강의도 이렇게 많이 찍고 뭐 과제도 여러 가지로 내보고 막 요런 거 요약표도 만들어 보고 뭐 외부 인증 자격증 교육도 내 돈 내고 막 받아서 막 해보고 하는데, 제가 그건 이제 이 직업을 좋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지, 설령 다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나는 그런 거 안 해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어떤 직원이 나는 정말 우리 회사를 사랑하니까 그래,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무결점이 되도록 한번 내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하래, 무조건 내 책임이래, 그럼 짜증만 나는 거죠. 그게 게다가 부담만 는다 그러면 더 문제인 거죠. 네. 경영진의 이중성이 이렇게 세 가지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말한 ECR 같은 거 문제를 발견하면은 또 ECR 하나에 보고해야 되네 뭐 이러면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무시하기도 해요. 심지어 선배님 이거 뭐 작업장에서 과장님 이거 찍는 그 틀에서 여기가 수평이 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걸 여러 번 찍다 보면 유압이 일정해지지 않아서 캔이 이쪽이 좀 얇아지거나 이쪽이 잘 안 찝히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천번에 한 번 정도는 불량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맞을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회사, 진짜 ZD를 제대로 추구하는 회사면은 ECR을 해서 요 유압잭 부분을 고쳐서 오늘 한 2시간 작업을 못 하더라도 내일부터 무결점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마. 보고하면 일 커져. 또 왜 그랬냐고 할 거고, 그 고치라고 할 거고, 뭐 고쳐가지고 뭐 무결점 된다고 우리한테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귀찮아, 그냥 해. 적당히 그냥 불량인 것만 빼고 그냥 작업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영진이 제대로 이걸 평가하고 보상을 해주고 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걸 주란과 이시카와가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로만 ZD를 해야 되는 경우, 경영진도 이게 말로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요 세 가지는 이제 내부적인 거면은 요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전시효과. 아까도 말했지만 군수산업에서 국방부가 ZD를 요구하니까 저희는 ZD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ZD 철학에 따라서 회사를 제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계획서에도 써서 내야 되고 결과 보고서에도 우리가 이렇게 ZD를 실천을 했다라고 거짓말이더라도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회사 나가면서도 보겠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뭐 나는 그냥 어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 꽤 있죠. 그게 전시효과, 전시행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폐해입니다. 무조건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ZD가 가진 좋은 의미,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뭐 미래산업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이 잘 되지 않거나 원래 의미와 다른 형태로 나쁜 결과만 낳게 되는 원인들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마지막 페이지 이번에는 인터넷 밈 중에 이게 뭐냐면은 파일 이름이 제가 ZD라서 제로를 찾았어요. 제로. The number of friends I have. 0은 내 친구의 숫자야. 인터넷에 요즘 그런 밈 메타 많잖아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친구 없어? 응, 친구 없어. 뭐 이런 거. 야, 친구한테 해달라고 해. 그럼 댓글로 친구 없어. 그렇구나. 뭐 이런. 뭐 실제로 친구가 없지는 않겠지만, 친구라고 뭐 대단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끔씩 연락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면 되는 거지 뭐. 같이 수업을 듣는 사이라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 입장에서 쓰면 or A plus students I have. number of A plus students I have. A뿔 학생. A뿔을 받은 학생이 0명이다. 되게 끔찍한 얘기죠.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A뿔을 주고 싶은 학생이란 뜻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그렇지는 않고 학점을 좀 잘 주는 편인데 비교적 제가 우리 학교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제가 학점을 잘 주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정말로
제가 와 얘는 꼭 A 플러스를 줘야 되겠다 싶은 학생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 학생의 학점이 취업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학생의 앞날을 망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적었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정말 자존심대로 학점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정말 어떤 교수님은 A 플러스는 나보다 똑똑해야만 주는 학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 준 걸 잘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A 제로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정말 좀 좌절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그런 농담도 했었는데요. 네. A는 abnormal, 비정상 이란 뜻이고요. B는 bad, 비학점은 나쁜 거고요. 네. C부터는 cool. 네. D는 delightful. 네. 아주 행복한, 즐거운 이런 뜻이죠. delightful. 그럼 F는 뭐겠어요? 네. F는 fantastic이죠. 네, fantastic. 환상적인. 이건 어디서 본 게 아니고 90년대 후반에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 A, B, C, D, F. 그래서 A를 받는 게 abnormal이긴 하죠. 다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대체로. 네. B는 사실은 bad는 아니고 B는 뭐 원래 의미는 B는 okay란 뜻이에요. okay. 괜찮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점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A는 훌륭하다. 네, 훌륭해요. B는 괜찮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 잘했습니다. 이런 뜻이고 C는 좀 부족합니다. D는 왜 이러세요? 이런 뜻입니다. F는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들 abnormal한 학생이 abnormality, abnormalcy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최대한 bad한 학생이 공부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무결점 운동 좀 원래 그렇게 긴 파트는 아니었는데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원래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다 썰 푸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좀 추가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런 것도 뭐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찌끄려 뭐라 그래야 되지? 찌끄려 본다 그래야 되나?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좀 짧게 진행되는 그 1년의 묶음의 그 챕터들이 후루룩 지나갈 거고 그 이후에 어떤 한 덩어리가 좀 큰 게 있어요. 네, 그 파트까지 좀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대충 반환점쯤 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한번 스르륵 가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과제 같은 거 제가 낼 때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침착하게 동영상 강의 보면서 풀면 더 좋아요. 네,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